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사상 주제를 다룰 건데, 정치 사상이 지금까지 시험 내는 유형이 딱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특정 사상가를 지칭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홉스가 한 세 번 나오고, 입법고시에 최근에 이제 루크 한 번 나오고, 마키아벨리가 올해 입법고시까지 치면 딱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일단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마키아벨리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홉스하고 로크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내는데, 또 그냥 내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내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원래 군주론을 가지고 이제 군주주의자로 해석이 되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주류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사 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내는데, 올해 문제가 조금 예외적이에요. 그 올해 입법고시 문제는 군주론에서 공화주의적 요소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거라,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군주론하고 로마사 논거 분류해서 이거를 족보를 매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를 다시 내지 않을 거고, 그 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지는 않을 거고, 거기다가 그 입장이 주류 입장은 아니라서 그냥 요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그냥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마스 홉스를 이 세 번이나 낸 거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가 이 이제 사상하는 사람들한테는 마키아벨리를 근대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근대 이론의 시작을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하는 걸 근대 이론의 시작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인간이 국가를 만든다는 걸 기반으로 근대로 봐야 되냐, 요걸 두고 이제 좀 논쟁이 있다가 지금은 대체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여기가 근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해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대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홉스 쪽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근대의 시작이니까 근대를 만들 때 그 이전의 이론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로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만드는데, 그 기출문제집에 보면 토마스 홉스가 연도별로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진화하거든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홉스 전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사상을 내라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비교 정치하는 사람하고 국제 정치하는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 토마스 홉스 문제가 이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정부 상태가 어디냐, 그 다음에 국가를 왜 만들어야 되냐, 그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번이 뭐냐면 중앙정부가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문제 혹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맨 마지막 3번은 주제가 국제정치학 주제거든요. 아나키아에서 어떻게 케네스 오이 같은 사람이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협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국제정치 주제고, 여기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토마스 홉스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존 로크 문제예요. 홉스 이론에서는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단명하느냐, 단명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있는데, 약간 조금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이론을 만들어서 넣었던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번에 만들어진 거는 한 3, 4년 있다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아예 게임 이론은 걷어내고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하고 토마스 홉스의 무정부 상태하고를 비교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가장 최근에 낸 토마스 홉스 문제는 한 10년 됐는데 그 홉스 문제는 국가 구성 원리를 설명해 달라는 걸로 해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정치 사상에 가까운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존 로크 가지고 답안 쓸 때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쪽 사회계약론은 딱 4가지 도구가 있어야 돼. 무정부 상태, 인간 어떻고, 자연권이 어떻고, 자연법이 어떻고, 이 4가지 가지고 어떻게 무정부 상태를 규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도출하나.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무정부 상태는 전쟁 상태. 전쟁 상태를 극복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게 홉스의 문제의식이고, 존 로크의 문제의식은 명예혁명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좀 불편한 상태. 그 불편한 상태에서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소유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려면 중앙정부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혹시 더 강력한 도둑이 될 때 이 더 강력한 도둑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배워요? 이권분립론하고 저항권 가지고 배운 게 존 로크. 그다음에 시험에 잘 안 낼 것 같은데 그 사회계약의 3파전이라고 하면 이제 짱자크 루소가 들어가는데, 짱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는 좋은 거. 근데 인위적으로 이제 사회가 되니까 나쁘니까 자연 상태에 가까운 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공화국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토마스 홉스는 문제를 3번 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상 문제는 하나밖에 없고 두 개는 게임 이론 가지고 이제 낸 게 하나 있고, 존 로크가 최근에 한 2024년인가 23년인가에 존 로크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상가 중에는 아마 다시 내게 되면 이 사람을 낼 가능성이 제일 많고, 이 사람을 내면 이제 그냥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약간 가공해서 내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홉스하고 로크가 추구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절대적 군주제를 만든 홉스하고 제한적 국가를 만든 로크가 어떻게 다른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으로 봤던 문지영 선생님이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로크한테서 나타나는 2가지 특성. 하나는 보수적 속성이 있고 2번째는 진보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삼순환 말미에 이걸로 시험 보고 제가 로지터라는 학자가 보수주의를 여러 층위로 이제 나눴는데, 그 중에 소유권적 보수주의가 있고 철학적 보수주의가 있다고 해서 존 로크는 소유권적 보수주의고 철학적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만약에 사상가로 시험 문제를 만들면 여기 2개는 많이 내서 이걸 가지고 더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겠다고 마음먹고 내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요쪽이거나 아니면 이제 현대 사상가 중에 여러분한테 딱 집어갖고 낼 만한 사람은 존 롤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준비하고 이제 질문 받았을 때 혹시 내가 그래도 한 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싶게끔만 만들어 두시면 되니까, 로크나 롤즈나 다 사회계약론자라서 무정부 상태, 인간, 자연권, 자연법 요 논리를 가지고 정리하고, 롤즈는 제1원칙, 자유를 보장한다. 제2원칙, 배분하는데 어떻게 배분하냐? 차등적 배분한다.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그러면 아마 뭐 사상가 나와서 못 쓰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사상가로 내는 게 아니고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내는 거예요. 정치 이론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면 이쪽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쪽에 루소식의 이제 공동체주의를 만약에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중간에 공화주의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어디랑 조금 다르냐면,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주의하고 조금 다른데, 이쪽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치면 이쪽이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하고 공적 덕성 사이에서 이쪽은 자유가
덕성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공적 덕성보다. 이쪽은 공적 덕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부차적이다. 여기가 이제 공동체주의. 요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제 다뤄봤는데, 신로마 공화주의가 여기 들어와서 덕성을 뭘로 바꿔요? 덕성하고 정치 참여를 비지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요. 그래서 비지배를 집어넣어서 비지배라는 요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한다. 이 논리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정리해 봤는데, 이걸 구현하려면 법치주의가 중요하고, 이때 법치주의는 구성적 관점의 법치주의다. 이쪽이 법치주의가, 자유주의에서 법치주의가 개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형태의 법치주의라고 하면, 여기는 구성적 관점이고, 요 공동체주의는 법치주의가 조금 용어를 어려운 용어를 쓰면 진리 발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진리 발견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딱 루소식 컨셉인데, 이미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걸 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타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법으로 끌고 들어와서 법으로 만든다. 개인에게 자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공적 덕성과 자유 사이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여기가 이제 공동체주의 입장이고, 요 입장을 1980년대에 엄청 열심히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한 게 신그리스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했다고 해서 이제 신아리스토텔레시안. 그래서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론 부활시킨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쪽 자유주의가 목적론하고 대비하면 합리론 관점에서 합리성 강조하는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데카르트 갖고 한번 설명했는데, 코지토 에르고 섬. 합리적이면 존재를 인정해 주겠다. 합리적이면 너의 선호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합리성을 최근에 18살로 정해서 18살 미만은 합리성 인정 안 한다. 18살부터 합리성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두 번째 이론은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사이의 싸움인데, 요거는 이미 한번 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논쟁했는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라서 이미 한번 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사이에 공화주의가 이 접점을 만들 수 있는가, 요거 내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약간 애둘러서 우리 민주주의 파트 할 때 정리했었는데 여기다가 민주주의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고, 여기에 구체적 형태가 대의 민주주의고, 여기다 이걸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우선적 민주주의를 만들고, 요거에서 이제 루소식으로 해서 이제 확장하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되고, 여기서 확장된 게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낼 수 있는 거는 요 중간 지점에다가 비지배를 구현하려면 심의를 통해서 비지배를 구현한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심의 민주주의 혹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로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면 비지배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다.
내가 법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를 이제 그 지배하게 만든다. 요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비지배성 민주주의로 쓰거나 아니면 심의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정치 이론 쪽에서는 요 틀이 일단 제일 중요한 틀이고,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나라의 이쪽 분야는 김비환 선생님이 제일 학문적으로 잘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김비환 선생님 책을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양반 논리대로면 오른쪽이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넣어야 되냐면 하이에크, 노직, 이 사람들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수능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 비용,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누구 썼냐면 뷰캐넌하고 털록 썼는데, 이쪽 사람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적극적 민주주의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 책에 어디 있냐면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라고 해서, 우리 오늘은 그 플래그십만 가지고 할 건데, 플래그십에 페이지로는 58페이지를 펴두시면 여기가 시장 우선주의자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우선주의자들, 그 다음에 여기가 균형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아까 거랑 이념 스펙트럼은 비슷한데, 아까 그림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논쟁이고, 이쪽은 지금 자유주의만 가지고 우파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 중간 자유주의,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벨라미를 넣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쪽에 참여민주주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기억한다고 치면, 공화주의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넣어서 공화주의자들을 싹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좌쪽으로 가는 자유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의 뭐 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민주주의자들인데, 이렇게 넣고 요 중간에다 누굴 넣냐? 롤즈하고 하버마스를 넣어요. 그러면 아까 그림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까는 자유주의, 일반적인 자유주의. 아까 이쪽에는 공동체주의에다가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 치면 한나 아렌트, 포칵,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넣어요. 공동체주의. 그리고 여기에 누굴 넣어요? 중간에. 이쪽에 신로마 공화주의를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학문활동에서 이걸 알리고 있는 사람이 필립 패티시거든요. 필립 패티. 그 다음에 그 앞전 세대로 퀸틴 스캐너.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족보 정리를 자유주의하고 80년대 내에 싸웠던 공동체주의, 그리고 그 사이에 접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공화주의, 이렇게 넣는 거고, 우리가 읽었던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1세대 공화주의가 여기, 포칵하고 아렌트 들어있는 여기서 더 발전된 게 맥킨타이어, 샌델, 여기가 필립 패티 들어있는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공화주의 쪽으로 가면 요 축을 사용해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공화주의 관점에서 비지배 자유를 관철시키고 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관철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고, 시험 문제가 자유주의 관점으로 내서 자유주의인데 아주 극단적 우파 자유주의하고 좌파 자유주의를 내고 그 중간 지점을 찾으라고 하면 필립 패티시나
퀸틴 스캐너가 썼던 심의라는 도구를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관점에서 시민민주주의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이 롤즈, 하버마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적 자유주의가 되면 이쪽은 자유보다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가 무시당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중간쯤에서 개인들이 합의해서 분배적 정의를 이루는 자유주의를 만든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는 게 이 자유주의에서 이제 해야 되는 논리고, 이쪽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가 뭘로 싸우는 데냐면 이쪽이 그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쪽이 덕성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쪽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공간이면, 요 중간 지점이 자유하고 좋음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를 달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데거든요. 여기가 옳음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한다. 어떻게 구현하냐? 우리가 법을 만든다. 그때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을 제정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요. 근데 아예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은 분배적 정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개인에게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쪽은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란 없다. 분배적 정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근데 자유를 부여해서 합의한다. 합의한 정도 안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이룬다. 그래서 요쪽으로 가면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는데 롤즈나 하버마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심의를 통해서 분배적 정의를 달성할 것인가를 다루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가면 비지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자유를 지속하려면 분배적 정의가 중요하니까 그런 정도에서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됐으니까 다시 두 축을 좀 정리하면, 이쪽은 메인이 뭐냐면 공공선 알겠는데 자유보다 공공선이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비지배 자유를 구현한다. 그리고 나서 분배적 정의가 다음. 이쪽 롤즈로 오면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정치 이론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면 자유주의를 저 끝에 놓고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사이의 논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든지, 자유주의를 끝에 놓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를 끝에 놓고 이제 우파 자유주의를 하나 놓고 중간에 롤즈를 집어넣게 만들든지, 이렇게 이제 두 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치 이론에 딱 한 가지 걸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만 시험 문제 만들려고 그러면 저 딱 내기 좋은 주제가 경제적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우리가 이제 답안에 한번 써봤는데, 로크의 자유에서 나와서 이쪽 로크 소유권에서 나와서 노직의 소유권 이론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데예요. 근데 정치적 자유주의는 누가 만들었냐? 롤즈가 만들었어요. 아예 책 제목이 정치적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경제 자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소유권 보호가 중요하다. 이쪽 정치적 자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분배적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분배적 정의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정치적 토의 공간을 만든다. 정치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정치적으로 토의하는 공간 안에서 공동체의 분배적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은 나중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까 우리 여기에 있던 여기 롤즈. 그래서 저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의식은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혁명이 어찌 보면 개인들의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손대면 안 된다. 요 입장이었다고 하면 프랑스 혁명에서 어떤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절대적 왕정을 타파하고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논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막 발전시킨 게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논리를 만들었는데 저쪽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하게 저거 밀어붙이는 사람이냐면 서울대학교의 유홍림 선생님이 제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어내고 만약에 냈던 거 안 내면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이쪽도 어쨌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유일하게 지금 안 나온 게 자유주의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를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하나를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면 로크는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 중에 로크의 보수적 관점이 소유권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이클 노직이 두 가지 논리를 썼어요. 소유권은 내 거고 그게 전적으로 나의 권리라면 그걸 이전해 주는 것도 절대적 권리다. 요 논리를 썼으니까 로크하고 그다음에 노직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롤즈 이야기니까 롤즈를 좀 잘 기억하셔서 공간을 만들어서 토론하게 만든다. 그게 시민민주주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다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포장지를 이제 새로 뜯어서 새 형태의 이제 포장지를 달아서 이게 마치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만드냐지 내용 자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거든요. 이슈인데 요즘에 예전에는 거의 매년 삼순환에서 풀다가 요즘에 좀 뺀 주제가 여기는 낼 거는 대부분 다 냈거든요. 다문화주의도 나왔죠. 환경도 나왔죠. 인도적 간섭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환경, 다문화, 복지 뭐 이런 주제들인데 유일하게 지금 논쟁은 있는데 시험 문제로 안 다룬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놓으면 인권 문제는 주권하고 인권 사이에 약간 이 스피로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쭉 강조가 되다가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이 사이에 지금 겹치는 공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정치로 치면 현실주의 국제사회학파 이쪽 사람들하고 사상으로 치면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요쪽 노란색의 주권 논리보다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정치학으로 치면 자유주의, 구성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이쪽 사상으로 치면 자유주의자들 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이 주제를 두고 싸워요. 근데 이건 쟁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도적 간섭. 요게 약간 변형돼서 이제 제도화된 게 보호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적 간섭이 빈번해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 주권의 원리가 여전히 중요하다. 요렇게 주장하는 게 이쪽 사람들, 주권 옹호주의자들.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을 위해서는 국가가 특정하게 자국민을 살해하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이쪽이 이제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갑자기 국제정책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건데 이쪽은 제일 활발하게 논의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여기가 현실주의, 보수주의자들, 이쪽이 자유주의, 요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국제정치학의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 이론 중에 국제사회학파라는 데가 있다고 한번 배웠는데 국제사회 요쪽 계열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요쪽이 다원주의 국제사회학파고 요쪽이 연대주의 국제사회학파인데 요 다원주의 국제사회학파가 아까 얘기한 걸로 치면 요쪽 사람들. 여전히 국가 주권이 중요해. 그러니까 인도적 간섭은 제한해야 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오른쪽, 요쪽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국제사회학파의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권 문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만약에 이 주제로 인권과 주권 사이의 관계로 내면 맨 마지막 문제가 국제사회학파의 다원주의자들하고 국제사회학파의 연대주의자들 요런 걸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다원주의 국가들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쪽 현실주의 쪽에 좀 더 가깝고 이쪽은 주권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인권 문제를 위해서 주권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모든 사람들의 유대, 노동자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대 이런 이제 그 인류 공동체적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솔리데리티라고 해요. 요 솔리데리티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연대주의라고 하는데 이쪽 자유주의 연대주의가 이쪽에 인권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내면 난이도 조정하려고 낸 거니까 다원주의 연대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을 강조할 거냐 주권을 강조할 거냐. 그래서 인도적 간섭을 죄송합니다. 인도적 간섭을 제한할 거냐, 인도적 간섭 제한을 막고 이제 인도적 간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여기 국제사회학파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이론가가 그냥 지금 보험용이니까 그냥 이야기 듣고 이런 쟁점이 있어서 다루는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론가가 헤들리 볼이거든요. 여기 우리 국제정치학으로 치면 현실주의 케네스 왈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헤들리 불인데 이 양반이 그 아나키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신중세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신중세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외견 대학 모의고사 중에 요 신중세 이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의 신중세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설명해 봐라 라고 이제 대학 모의고사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중세 이론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 못 쓰는데, 잠깐 요거는 이제 지금 사상은 아니고 국제정치 파트에서 혹시 이 국제사회학파가 들어오면 그냥 딱 난이도 조절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냥 틀리라고 낸 건데 우리가 아는데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쪽은 일본 학자 중에 요 신중세, 헤들리블의 신중세 이론 가지고 새로운 중세라는 책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유명한 연구자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신중세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중세적 요소가 있고 근대적 요소가 있고 현대적 요소가 있어요. 이게 아시아에 한꺼번에 공존한다, 이게 신중세 이론이거든요. 근대적 요소는 유럽에서는 영토 분쟁이 끝나야 근대가 돼요. 근데 아시아에 여전히 영토 분쟁이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 독도. 그 다음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센카쿠 열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중세적 요소고, 근대적 요소가 부국강병 체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뤄요? 사이버 안보 다루고 하잖아요. AI 다루고 사이버 안보 다루죠. 여기가 현대. 그래서 아시아가 전근대, 다시 말하면 중세,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게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중세하고 비슷한데, 중세 시대에는 되게 복잡하게 여러 층의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중세처럼 복잡한데 다만 다른 거는 중세에다가 현대적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얘가 메인인데, 근대가 메인인데 여전히 중세적 요소도 있지만 신중세라고 부르는 건 현대적 요소도 같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전쟁은 여기가 뭘로 나타나냐? 시오크라시로 나타나요. 신정주의. 이란의 신정주의 요소가 여전히 세속 정치로 못 간 거니까 중세.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기름을 두고 싸우잖아요. 여기는 근대.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AI를 기반으로 해서 팔란티어가 막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정밀 폭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고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싸우잖아요. 여기가 현대.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이 신중세적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이제 대학 모의고사를 만든 게 있으니까, 혹시 헤들리 불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학파, 아까 얘기했지만 다원주의 국제사회학파가 현실주의, 연대주의 국제사회학파가 자유주의.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신중세 이론까지가 이제 작심하고 그냥 학생들을 싹 다 걸르겠다고 낼 수 있는 주제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해두면 되겠죠?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사상에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얘는 이미 한번 나와서 인도적 간섭, 뭐 인간안보 이것도 다 나와서 얘도 똑같은 문제로 내는 거 말고는 새로운 형태로 이걸 가공할 게 없고, 환경 파트는 정치 사상가들이 다루면 주로 이제 공공재, 그 다음에 공유재, 이런 걸 가지고 다루면서 뭘로 다루냐면 성장이라는 가치하고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상하고 이쪽 연결해서 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장하고 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만든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잖아요. 서스터너블하게 디벨롭먼트 한다는 거니까 저기가 사상. 근데 저쪽은 시험 문제 만들면 국제정치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비교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섞여서 만들기 너무너무 좋은 거지. 왜냐하면 공유제 집어넣어서 경제학 가져다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 북반구 문제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국제정치학자들은 협력 논쟁할 수 있고 그래서 저 환경 파트는 시험 문제 만들기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환경 쪽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다 포용하면서 시험 문제를 만들기도 좋아요. 그래서 읽고 다문화는 한번 냈고 요거는 이제 다시 내긴 조금 어렵거든요. 다문화 정책은 총 3가지가 있잖아요. 다문화 정책을 용인하자. 아니면 차별 배제해서 아예 공동체에서 빼버리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자. 동화주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요 3가지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복지는 2010년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있으려면 선별복지하고 보편복지 사이에서 뭐가 나으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뭘로 합의가 끝났냐면 그냥 보편복지로 갑시다 라고 끝나서 논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논하시오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 능력주의만 한번 개괄해 보면 되는데 왕하고 귀족이 사회의 재화 대부분을 가져가잖아요. 왕정체제에서. 그래서 사회 재화를 가져가는데 이 재화를 가져갈 때 근거가 뭐냐? 이제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 이거예요. 신분제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왜곡돼도 괜찮다. 이게 이제 왕정체제의 논리였는데 이걸 누가 깼냐면 로크가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르주아다. 그래서 부르주아 중심 체제로 바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우리 저 로크 배울 때 뭐 어떻게 해요? 공유물이 있고 공유물에다가 내가 노동을 더해. 그러면 공유물은 신의 거고 내 노동은 내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재화는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퍼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신분제 국가에서 운에 따라 가지고 이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갖는 게 더 공정한 분배의 구조다. 라고 이제 로크가 만들어준 게 자유주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일 좋은 논리가 뭐냐? 능력에 따라서 가져간다.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거고 많이 벌면 그건 전적으로 내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노직이 이걸 가져다가 더 어떻게 발전시켜요? 내 거는 곧 내 자식 거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데 내 능력 갖고 번 거니까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된다. 내가 번 거를 내 자식한테 넘겨주는데 여기다 상속세 같은 거 세게 매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0년대 와가지고 누구한테 공격을 받냐면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한 이제 공화주의의 공격이 뭐냐면 아니 근데 너네가 이렇게 능력을 만들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분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가 노력해서 만든 그 분배 구조는 정의롭다고 치자. 근데 네가 노력해서 만든 걸 네 자식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능력이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네 자식의 신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공격했냐면, 능력이 재산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신분이 된다. 그래서 능력주의에 기반한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 요게 이제 공화주의자들 주장인데, 요 주장을 혹시 제가 이거 처음 나오면서부터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이순환 때 다루는 문제집에도 넣어놓고 요 책에도 조금 넣어놨는데, 이게 내면 자유주의 쪽에서 내면 얘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혹시 낸다고 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정치 이론의 두 가지 축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그 축으로 가면 누구를 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냐? 필립 페티, 퀸틴 스캐너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능력주의가 옳은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속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를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건 세금을 안 내요. 소득세는 높아요. 소득세는 한 50%쯤 내는데 상속세는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도 높은데 상속세도 엄청 높거든요. 상속세 보통 50%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편이고, 미국이 능력주의를 좀 더 용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된다. 이걸 용인해 주는 게 미국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는 네 부모의 능력이 너의 능력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말 많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속세 너무 세게 매겨가지고 오너들 중심으로 재벌체제가 운영되는데, 오너들 중심의 재벌체제가 한 번 상속할 때마다 망가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삼성을 받았는데 요 상속받고 세금을 몇십 조를 내야 되면 기업이 날아간다. 요 논리가 능력주의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혹시 내면 능력주의의 배경은 신분제적 질서를 깨트릴 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자본주의 구조의 신분제적 질서가 됐다.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 이거고, 그래서 아까 축 중에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가 있었잖아요. 요걸로 써도 되고, 여기 공화주의, 필립 페티스로 써도 되고, 더 괜찮게 쓸 수 있는 거는 자유지상주의,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 균형적 자유주의 있잖아요. 요 균형적 자유주의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분배 구조를 바꾼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에 유사한 사례로 여러분이 떠올려서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2024년에 국민연금개혁 공론조사위원회 만든 적이 있어요. 연금이 향후 한 3, 40년 뒤에는 고갈될 거기 때문에 이 연금 구조를 지금 수정해 둬야 된다. 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수정할 거냐에 대한 심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 공론조사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시험에 안 써봤으니까, 삼순환에 안 써봤으니까, 만약에 이슈로 내면 얘밖에 안 남아있는데, 능력주의밖에 안 남아있는데, 능력주의 만약에 한다고 치면 배경은 이게 자유주의가 신분제적 질서를 무너뜨릴 때 되게 좋은 논리로 쓰였다. 그런데 자본주의 구조에선 새로운 신분제적 질서가 됐다. 새로운 신분제적 질서에서 능력주의를 수정하면 어디로 가냐? 공화주의로 가면 여기. 필립 페티. 자유주의 내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롤즈.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 1시간 동안 우리가 정리한 게 정치 사상 전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드는 유형 3가지의
그 유형 안에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제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지 좀 생각해 봤으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1시간은 플래그십에 있는 내용 중에 어디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만 좀 찝어가지고 보고 이 사상 이야기 좀 정리를 하자고요. 조금만 쉬시죠.